네, 2020 대구 새생명 축제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인사드릴게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엄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대구광역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컬러풀 대구 TV 시청해주고 계신 분들 많으신데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가 주최하고 경북일보가 주관하는 2020 대구 새생명 축제는요, 코로나19로 아쉽게도 비대면 행사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새생명 축제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가족 참여를 통해서 대구의 미래를 품고 또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대구에서 진행되는 아주 행복한 축제입니다.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유아동기 성장 과정에서 가족의 뜻깊은 추억도 만들고 또 나아가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해서 생명의 소중함과 더불어 가족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참여의 자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온택트, 새로운 감동을 품다라는 주제로 함께합니다. 오늘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아이 감성 발달을 위한 클래식 가족 음악회를 시작으로 여러분들 아주 많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토크 콘서트가 이어지겠습니다. 주식회사 푸르미 교육연구소의 소장으로 계시는 우리 최희수님의 강연으로 진행될 텐데요. 주제가 이겁니다. 배려 깊은 사랑이 행복한 영재를 만든다.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토크 콘서트 중에 저희가 댓글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돌발 퀴즈를 내드릴 거예요. 여러분 퀴즈 잘 읽어보시고 역시 댓글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선착순으로 또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빠른 참여 부탁을 드릴게요. 이외에도 온라인 접수를 통해서 가족 사진 챌린지와 또 가정에서 자녀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만들어요 패밀리 체험 꾸러미를 배부해서 이 집콕 생활 속 힐링 포인트가 되어드릴 참여 행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가는 선착순 무료입니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요,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그리고 경북일보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배너 클릭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새생명 축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개막 선언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록 뭐 화면으로 보고 또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시다고 믿고 있을게요. 준비되셨죠? 네. 그럼 지금부터 2020 대구 새생명 축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0 대구 새생명 축제의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먼저 문화 공연으로 문을 활짝 열어볼게요. 우리 아이 감성 발달시키는 데는 클래식만한 게 없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클래식 가족음악회. 오늘같이 깊어가는 가을날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곡들로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전하는 연주팀이에요. 브라비 콰르텟을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브라비 카르트세의 연주 잘 들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클래식 연주가요, 우리 아이를 클래식 그리고 행복한 영재로 키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멋진 연주 들려주신 우리 브라비 카르트세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토크 콘서트 이어가 보겠습니다. 토크 콘서트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강연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라도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강연 후에 우리 강사님께 질문 받아보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돌발로 퀴즈를 내드릴 거예요. 역시 댓글로 정답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선착순으로 선물도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연해 주실 강사님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 강사님 1962년도에 태어나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조경학과를 졸업하셨고요. 10년 동안 출판사를 운영하시면서 400여 권의 책을 만드셨습니다. 탁구 선수 출신인 아내 신영일 씨와의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고 계신데요. 첫째가 푸르미, 둘째가 초록입니다. 이름 너무 예쁘죠? 네. 그동안 300여 권의 육아서도 읽으셨고 또 첫째 푸르미를 키운 경험과 그리고 4천여 회에 가까운 강연도 펼치셨습니다. 이렇게 부모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얻으신 생생한 사례를 바탕으로 토종교육법이죠. 이 푸르미 독서 영재 교육법을 정립하셨습니다. 현재 좋은 책 읽기 가족 모임 운영 이사로 재직 중이십니다. 방송에도 출연을 참 많이 하셨더라고요. KBS 뉴스 생방송 60분 그리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외에도 아주 여러 군데에 출연하셨는데요. 아마 보시면 낯이 많이 익으실 겁니다. 네. 육아교육의 스테디셀러, 그야말로 부모님들의 필독서로 꼽히는 책들도 많이 저술하셨는데요. 푸르미, 이렇게 영재로 키웠다. 푸르마빠 거울육아, 배려 깊은 사랑이 행복한 영재를 만든다. 그리고 우리 아이 내면의 힘을 키우는 몰입 독서 등을 저술하셨습니다. 이제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빨리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배려 깊은 사랑이 행복한 영재를 만든다. 우리 최희수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푸르마빠 최희수입니다. 예. 제가 요 근래 소개 받은 거에 더해서 거울육아라는 책도 하나 썼습니다. 예, 지금 베스트셀러입니다. 오늘 시간이 45분이라 강연 될 수 있으면 핵심만 강연하겠습니다. 오늘 제 강연을 가슴으로 열고 들으시면 아이를 저렇게 키우는 방식도 있구나 그런 깨달음도 얻으실 겁니다. 저는 사실 푸르미 아빠로서 많이 알려졌습니다. 푸르미라는 아이 아까 지금 소개하는데 푸르미 예쁜 이름이지만 나이가 30살 된 청년입니다. 키가 1m 86입니다. 어린 시절에 책 참 많이 읽었던 아이입니다. 푸르미는 언론에 알려진 것은 영재 독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책을 굉장히 빨리 읽는 아이로서 푸르미가 책을 읽는 속도는 1분당 50페이지 정도 읽습니다. 인간이 1분당 50페이지를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어머님 아마 가능하다면 어머님의 의식이 거기에 이르렀을 거고 불가능하다면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어머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모신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운명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겁니다. 푸르미 교육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지성과 감성의 조화를 이룰 것인가. 저는 지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언어와 책을 중요시했고 감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칭찬과 놀이와 스킨십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리고 지성과 감성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무대는 자연이었어요.
푸르미 교육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은 배려 깊은 사랑입니다. 제가 오늘 45분 만에 배려 깊은 사랑이 무엇인지에 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키울 것인가에 관한 그냥 줄거리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강연이 24년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어요. 그런 면에서 핵심만 전달하겠습니다. 배려 깊은 사랑. 사랑의 조건이 걸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 이게 들을 땐 쉽습니다. 그러나 막상 배려 깊은 사랑을 실천하고자 마음먹는다면 이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배려 깊은 사랑이 인간의 의식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의식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말이나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 그 말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 배려 깊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봤더니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런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없더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어린 시절을 얘기합니다. 난 어린 시절 기억나지도 않아. 나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 그러나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어린 시절의 관계가 현재 관계의 90% 이상을 지배합니다. 지금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들이 사실 깊이 들어가면 기억나지 않았던 어린 시절과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밝힌 것이 현대심리학이 밝힌 최고의 공로입니다. 사랑은 굉장히 강렬한 경험입니다. 따라서 어린 시절 사랑을 받았다면 기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은 아주 어린 시로 내려가야 됩니다. 제가 강연 중에 그런 질문해요. 사랑 많이 받으셨어요? 이렇게 질문하면요, 많은 분들이 네 그럽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죠.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받으셨어요? 한참을 고민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거 사줬대요. 부모 입장에서는 맛있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걸 사랑이라고 느끼지 않아요. 아이들은 사랑을 어떻게 느끼냐면 감각을 통해 느낍니다. 지금부터 제가 배려 깊은 사랑의 4가지 분별의 기준을 드릴 겁니다. 이 4가지 중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사랑받은 거고, 해당되는 것이 없으면 사랑받았다라는 환상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환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환상이라는 것은 거짓이라는 뜻입니다. 거짓을 진실로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아이들은 무엇을 사랑이라고 느끼냐면 아이가 부모를 쳐다봤을 때 부모가 그 아이의 눈빛을 쳐다봤는가. 여러분 자녀들의 눈빛을 보셨어요? 만일 눈빛을 봤다면 아이들은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엄마 눈 안에 내가 있어,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근데 만일 부모가 그 아이를 쳐다봤을 때 부모의 무의식에 수치심이 있었거나 죄책감이 있었거나 분노가 있었거나 자부심이 있었다면 아이는 그 엄마의 무의식, 아빠의 무의식에 있는 그 분노, 수치심, 자부심을 먼저 읽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눈빛을 본다는 게 눈빛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욕과 감정을 눈빛을 통해 표현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그 무의식에 있는 것은 속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면 부모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부모가 성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강연 초기에 이 눈빛이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책을 사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항상 했던 말이 눈빛을 보세요 그랬습니다. 새로운 책과 눈빛이 무슨 관련이 있겠어요? 이 아이가 이 책을 다 봤다면 그 책에 눈빛이 머무는 시간이 짧게 돼 있습니다. 다 안 봤다면 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를 더 좋아하게끔 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그 아이의 눈빛을 보지 않는다면
아마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참 교육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더 좋아해 줘라. 사람들은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 편독하는 거 아니에요? 네, 편독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한 분야의 최고의 경제가고, 그래서 그 경제가 아이들은 가지를 치게 되고, 또 그 가지를 친 거에 최고의 경제가면 모든 분야의 균형된 독서를 이룰 수 있는데, 부모가 그거를 모르게 되면 이 아이가 하나만 본다고 야단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뭐를 배려 깊은 사랑이라고 아이들은 믿냐면, 아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부모가 귀 기울여 경청했는가.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계세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계세요? 아마 제 얘기를 듣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 얼굴과 제 목소리를 보고 저분 혹시 목사님 아니신가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제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여러분의 그림자 인물을 통해서 저를 판단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들어준다면 아이들을 훈육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이들은 자신의 욕과 감정을 얘기합니다. 그걸 잘 귀 기울여 들어만 줄 수 있다면 아이들은 잘 자라는데, 사실 우리가 귀 기울여 듣는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만일 어린 시절에 우리 부모가 우리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부모가 되면 아이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 대해서 판단하고 훈계하고 잔소리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듣는 훈련 굉장히 오랜 시간 해도 어느 사이 듣다가 깜빡깜빡 넘어가 버립니다. 경청했는가? 세 번째, 뭘 아이들은 사랑이라고 느끼냐면, 아이가 어떤 감정을 표현하든 간에 그 감정에 공감해 줬는가? 여러분, 오늘 공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공감하는 자, 공감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공감이라는 단어요, 어린 시절 상처가 있으면 공감이 어렵습니다. 그 감정에 함께하는 거잖아요. 아이들 중에 유난히 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하나일 땐 모르는데 둘만 돼도 그렇게 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왜 울까요? 그 아이들 울지 말라 그러시죠? 근데 그것을 깊이 들어가면, 내가 상처가 있으면 그 아이 우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린 시절에 울었습니다. 부모님 뭐라 그래요? 뚝 그러죠. 여러분, 그런 기억 있으세요? 뚝.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못 울고 그냥 울음을 삼켜야 되잖아요. 이때 못다 울은 울음이 다 어디가 있겠냐 이거죠. 그것은 우리의 무의식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슬픔을 안 만나도 괜찮아요. 근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반드시 이 슬픔을 만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아이가 울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분노가 올라와요. 내가 어린 시절에 울지 못했던 무의식의 슬픔을 아이들은 건드립니다. 왜 건드릴까요? 아이들은 이 땅에 올 때 엄마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엄마가 더 이상 슬픔을 가지고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울까요? 엄마가 억압한 그 울음을 다 울어낼 때까지 울게 됩니다. 이걸 모르는 엄마들은 어떤지 아세요? 애가 막 울기 시작하면 불편하니까 가서 애를 달래주러 갑니다. 울지 마, 울지 마. 그럼 애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애들이 지금 울고 싶은 겁니다.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싶은데 엄마가 불편하니까 아이를 위로해 주면서 못 울게 하니까, 아이가 불편하니까 엄마 나가 그럽니다. 그럼 엄마가요, 그 말 잘 듣고 나갑니다. 그럼 애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엄마 들어와 그럽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아이의 말은, 엄마 내가 다 울 때까지 좀 옆에서 있어줘. 내가 감정을 다 느낄 때까지 좀 있어줘. 그리고 내가 슬픔을 다 풀어내고 엄마가 위로가 필요할 때 그때 엄마가 나를 좀 안아줘.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감정은 굉장히 섬세합니다. 교양학을 지휘하는 지휘자가 음 하나 틀리면 찾아낼 정도로 굉장히 섬세한데, 우리가 그 감정을 공감받지 못하면 어른이 되어서도 공감의 능력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참 희한해. 이 사회가요, 감정에 대해서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습니다. 감정을 억압하는 게 있고 키워주는 그런 감정이 있다라는 거죠. 뭘 부정적 감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울지 말라 그러죠. 울지 말라 그러죠. 노래조차도 울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울면 안 돼. 예. 요새는 그런 거 오늘 제가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5시간 반 걸려가지고. 이전에 화장실에 뭐라고 써있냐면, 남자 화장실에 가면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울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울지 못한 자 병들게 돼 있습니다. 울어야 돼요. 예, 울음은 치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강연 시간이 많으면 감정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겠는데 오늘은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화내지 말라 그러죠. 그럼 화라는 감정은 내 경계를 지키는 감정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면 화가 더 납니다. 근데 화라는 감정은 길어봤자 1분 이상 지속되지 않아요. 화가 1분을 넘어가면 그건 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분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사회가 화는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경계를 두르지 마라. 당신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이게 화입니다. 그러나 분노는 상대를 공격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분노에 대해서는 경계하죠. 분노가 16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이. 여러분, 우리가 분노, 짜증 내시죠. 짜증. 그 분노입니다. 네.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엄격해서 화를 못 내고 짜증을 낸 거예요. 여러분, 분노 중에 감지하기 어려운 분노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분노냐면 아이를 위해 희생하죠. 네, 희생도 분노입니다. 희생은 조금 주고 많이 받는 거예요. 네, 내가 밥 먹여줄 테니까 너 나한테 뭘 줄래? 공부 열심히 해야지, 말 잘 들어야지, 착해야지. 이게 희생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희생으로 키우지 마세요. 그러면 죄책감을 가져갑니다. 여러분, 죄책감도 위장된 분노입니다. 별 분노가 다 있죠. 분노 못하는 사람들은요, 상대를 분노시킵니다. 그렇게 끌어내는 분노도 있습니다. 감정에 대해서 깊이 얘기하고 나누고 싶지만 그런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뭘 아이들은 사랑이라고 느끼냐면, 부모가 아이와 함께 몸 비비고 놀아주고 스킨십 해줬는가. 놀이와 스킨십을 아이들은 사랑이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오늘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 남편이 애들과 못 노는 남편들이 있을 겁니다. 엄마들 중에서도 애들과 못 놀아요. 열심히 설거지를 할 때는 기운이 나는데 애들이 놀아달라 그러면 졸린 엄마도 있습니다. 그런 엄마들 왜 그렇게 졸릴까요? 어린 시절에 부모와 놀아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아빠들도 어린 시절에 부모와 못 놀았다면 애들과 노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오는 게 낫지. 그리고 나갑니다.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때 어린 시절에 아이와의 친밀감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성인이 돼서 아이와 행복한 시간을 가지려고 해도 그렇게 쉽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 배려 깊은 사랑의 4가지 분별의 기준을 드렸습니다. 눈빛, 경청, 공감, 놀이와 스킨십. 이 4가지를 다 받았다면 어린 시절에 배려 깊은 사랑을 받은 겁니다. 이 4가지를 다시 받는 걸 힐링이라 불러요. 근데 나는 4가지 중에 2가지는 받은 게 있는데 2가지는 없다. 그러면 2가지에 관한 상처가 있을 겁니다. 제가 배려 깊은 사랑의 질문 하나 하고 배려 깊은 사랑에 관한 내용들은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는 진정으로 진실성을 갖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세요? 사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만약 사랑한다는 말이 바로 나온다면 여러분은 어린 시절에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부모는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린 시절 받은 상처로 인한 깊은 분노가 무의식의 내면에 억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분노를, 이 상처를 치유해내지 못하면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게 됐다는 뜻입니다.
저는요, 제가 이 배려 깊은 사랑을 하면서 제 의식이 어디까지 갔냐면, 이제 의식의 어린 시절의 그 육아와 성장이 맞물려 돌아가게 되는, 그래서 어린 시절을 통해서 어떻게 내 자신을 치유할 것인가, 거기까지 의식이 진화했습니다. 제가 거울 육아라는 책을 썼던 것도 그 부분에 관한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한 분야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만일 프로이드가 정신분석을 만들었을 때 어린 시절에 육아를 했다면 그렇게 정신분석이 어려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상처를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분노가 올라오시죠? 분노 안 올라오세요? 분노가 안 올라오신다면 그분은 신의 영역에 가신 분입니다. 절대 아이 키우면서 올라오는 분노가 있습니다. 그 분노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 적어보면 정확하게 패턴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받은 상처와 현재 아이를 키우는 것이 굉장히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 배려 깊은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먼저 주어져야 돼요. 그 위에 나머지는 다 얹혀지는 겁니다. 책을 주한 아이, 뭐 여러 가지 영재,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주어질 때 아이들은 영재로 크는 거예요. 아이들은 타고난 굉장히 내면의 위대한 신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배려 깊은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이끌어내는 것, 그거를 교육이라 하더라는 거죠. 배려 깊은 사랑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책을 주한 아이로 키울 것인가. 책을 주한 아이로 키우고 싶은 마음 있으세요? 모든 아이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다 책을 주한 아이로 태어납니다. 금방 알아요. 낮에 실컷 놀던 아이들이 밤만 되면 책 읽어달라 그럽니다. 그러면 어떤 엄마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거 잠 안 잘라고 저런다 그럽니다. 잠 안 잘라고 저런다라는 거예요. 잠 안 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아이는 잠을 이겨낼 만큼 그만큼 배움을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식 하나만 바뀌면 전혀 다른 상태가 되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나 모든 아이들이 다 책을 주한 아이로 태어나지만 모든 아이들이 다 책을 주한 아이가 되는 건 아니란 뜻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모님이 방해만 안 해도 책을 주한 아이로 큽니다. 그런데 자신이 방해하는지조차 알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것이 옳다라는 생각 때문에 주는데 자신도 모르게 그 아이의 갖고 있는 힘들을 맡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배려 깊은 사랑, 책을 주한 아이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에 4단계를 거쳐가야 됩니다. 첫 번째, 어떤 단계를 거쳐가냐면 친숙기 환경을 거쳐서 책과 친숙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책을 갖고 노는 시기, 그리고 책의 바다의 시기를 거쳐서 독립의 시기를 거쳐갑니다. 친숙기, 노는 시기, 바다의 시기, 독립이란 시기. 혹시 요새 언론에서도 읽기 독립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읽기 독립이 됐네 안 됐네 그 말을 쓰는데, 사실 읽기 독립이라는 용어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24년 전에 이 용어를 처음 썼고, 그것이 사회에 퍼져서 이제는 책 육아를 하는 사람들은 이 용어를 씁니다. 지금 가정에 보면 다 책 육아를 하는데 사실 책 육아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많은 강연을 하다 보니까 이제 퍼져서 공용의 언어가 됐다는 뜻이죠. 제가 읽기 독립이라는 용어를 썼을 때는 이런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책이 너무 보고 싶어서 스스로 컴퓨터 게임을 꺼버리고 책으로 들어오는 상태. 여러분, 이 상태가 되면 그 아이가 핸드폰을 갖고 놀던 무슨 뭘 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게임을 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유튜브 요새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를 보는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속도보다 책에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보다가 그냥 꺼버리고 책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읽기 독립을 언제 이전에 맞추는 게 행복한가? 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못 맞추면 끝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72개월 전에 맞추는 게 행복합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신 분은 실망하실 겁니다. 아이, 그럼 난 다 글렀네. 나 초등학교 4학년인데 초등학교 4학년도 다시 바다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 아이가 초등학교 내내 책 읽는 습관 하나만 들이고 졸업할 수만 있다면 아마 제가 보기엔 그 아이는 커서 잘 자라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로 지성과 감성이 조화로운 과학자의 두뇌와 신의 감성을 가진 그런 아이로 자라 있을 겁니다. 각 시기마다 주어질 것이 조금 다릅니다. 친숙이 환경에서는 무엇이 주어져야 되냐면 책이 발에 밟힐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야 돼요. 책이 발에 밟힌다. 예. 한 권의 책이 없는 집에서 어떻게 책을 좋아하는 아이가 태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 책이 발에 밟힌다는 것도 경험으로 한 겁니다. 푸르미가 3개월 때 우리 친척이 책을 팔러 왔습니다. 3개월짜리한테 전래동화 전집 팔러 온 거 있죠. 여러분, 3개월짜리가 전래동화 전집 볼까요? 근데 푸르미가 그 책을 보고 반응을 해버렸습니다. 반응을 했는지 발버둥을 쳤는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푸르미 엄마 분명히 나한테 반응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애 키우다 보면 오 이거 하잖아요. 푸르미 엄마 이걸 딱 보더지만 이건 영재다. 여러분, 자녀를 영재라고 믿으세요? 어떻게 날 닮아서 영재가 돼? 여러분, 제가 굉장히 좀 중요한 질문 하나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영재라고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내 자신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지금 그 무의식의 시각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각이 아이들한테는 운명이 될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만일 내 아이를 영재라고 믿었다면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푸르미 엄마 영재로 믿는 그 순간 3개월 월세를 털어서 가전책을 다 샀습니다. 살 땐 기분 좋았죠. 저녁에 제가 들어오니까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3개월 월세를 트는 겁니다. 여러분, 저요 뭐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썩는 물건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될지 알 게 뭡니까? 저는 그 책을 꽂아둘 책꽂이 하나 없는 단칸방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책을 방바닥 구석에 깔아둘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 거기서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책이 발에 밟혀야 됨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푸르미는 기어다니면서 빨았던 것도 책이고 밟았던 것도 책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내 자녀가 영재가 아니라고 믿으면 당연히 그런 선택을 안 하겠죠. 선택이 없는데 무슨 결과가 있겠냐 이거죠. 그 믿음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시기 그 책 방바닥에 깔아놓건 그랬던 시기들, 그렇다고 단칸방 다 가란 얘기 아닙니다. 그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친숙기 환경에 주어질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가 책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부정당할 수 있는 환경이 최소화돼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책 주잖아요. 그럼 물고 빨고 집어던집니다. 그럼 어떤 엄마들 있잖아요. 얼른 유리된 자물쇠로 잠가버리는 엄마들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책 먹어봤자 몇 건 못 먹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왜 책을 집어던지죠? 중력을 실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휴지 뽑죠? 손의 협응력을 기르고 있는 거예요. 평생 뽑지 않습니다. 이 의식 하나에 따라서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 조심할 게 뭐냐면 이 시기 부정당할 수 있는 환경을 최소화시켜라. 저는요 우리 집에 손님들이 오면 문을 탁 열고 들어오면 첫 번째 했던 말이 뭐냐면 이 집 이사 가요. 가구가 없었습니다. 아이 키울 때 이것도 만지고 저것도 만지면 하지 말라, 안 돼, 이렇게 야단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는 굉장히 엄격함이 있었습니다. 친정집에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나 친정집에 갈 때도 조심해서 가라. 왜냐하면 교육 철학이 틀리면요 친정집에 가서 부정당합니다. 이거 만지면 안 돼, 저거 만지면 안 돼, 이렇게 부정당하죠.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 한번 부정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집중력을 기르는데 한 달 이상이 갑니다. 섬세한 부모의 보호하에서 그가 책을 읽는 그런 환경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나이를 두신 어머님 중에서는 또 만화에 대한 편견 갖고 계신 분 계신데 제가 보기엔 만화 편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60개월 넘어서 초등학교 4학년 이전에 만화에 미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읽기 능력을 가진 아이들 핀란드 아이들입니다. 그들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의 59%가 매일 읽는 책이 만화책이에요. 그게 진실입니다. 그런데 만화에 대한 편견이 있다면 방송에 가서도 그걸 찍지를 않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좀 지켜야 될 것들이 있지만 제가 보기엔 가장 좋은 환경은 부모가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환경. 그거보다 좋은 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이 교육을 누구로부터 받았냐면 저희 어머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어머님 가난하셨고 못 배우셨어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습니다. 평생 7월에 콩밭을 매셨습니다. 근데 평생 동안 책을 읽고 계셨어요. 제가 어머님을 이렇게 회상하면은요, 항상 그 책 읽는 뒷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책을 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제가 이렇게 강연이 바쁘고 요즘 굉장히 제가 바쁩니다. 올해 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있지, 코로나가 없었다면 저 중국 가서 3개월을 거기서 살아야 됩니다. 이 푸르미 교육이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굉장히 바쁜데 제가 아무리 바빠도 1년에 100권의 책은 읽습니다. 그것이 그냥 생활이 됐고 습관이 됐기 때문에 책 읽는 습관이 그렇게 됐다는 뜻이죠. 자, 친숙기를 지나면 뭐의 시기가 오냐면 책을 갖고 노는 시간들이 옵니다. 논다. 여러분, 제가 책을 갖고 논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책이 학습으로 넘어가면 그건 실패예요. 그러나 책이 놀잇감이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공자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공자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로 배우고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그랬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배우고 익히면 이 단어가 없어요. 무슨 뜻이죠? 책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그 아이는 그것이 너무 즐겁고 재밌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의 힘에 의해서 깊은 몰입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푸르미 엄마가요, 푸르미 사실 국민한 저 이렇게 이전에 방송에 모든 방송이 나오고 이전에 영재교육진흥법이 통과될 때 3명의 영재가 교과부에 의해서 대통령한테 보고됐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보고된 영재입니다. 그런데 국민이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이가 실컷 놀 때 야, 너 그만 좀 놀고 책 좀 봐라 라는 말이 나올 만하잖아요. 푸르미 엄마가 이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푸르미 뭐 과외를 했나요? 학원을 다녔나요? 그러니까 뭐 매일 노는 시간 책 읽고 놀고 이것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특목고를 간 것도 아니고 저 시골에 있는 학교 다니면서. 그런데 이 아이가 그렇게 놀고 들어오면 푸르미 엄마가 했던 말이 뭐냐면 박사님, 항상 이 호칭이 박사님 놓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무셔야죠. 그리고 이부자리 깔았습니다. 그리고 푸르미가 최근에 읽었던 재밌는 책을 가져와서 자기가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재밌어. 엄마가 재밌다 그러면 아이들은 기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푸르미 엄마 한마디 하죠. 엄마 지금 화장실 가고 싶어 죽겠는데 너 절대로 이 책 읽으면 안 된단다.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절대로 읽지 말라면 절대로 안 읽는 애들도 있습니다. 이 역설입니다. 여러분, 이 푸르미는 절대로 읽지 말려면 절대로 읽었던 아이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영재 여러 개 얘기했지만 이 영재들이요, 사실 모든 아이들은 다 영재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영재들이 죽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재들 특징 중에 이 비수능성, 절대 영재들은 수능하지 않습니다. 굴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전까지는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가서 학교 선생님 만나면은요, 이 수능하지 않는 아이가 되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을 잘라도 이 아이들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영재의 첫 번째 특성이 사실은 이 비수능성입니다. 말 잘 안 듣는다는 뜻인 거예요. 호기심이 너무 많고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 아이한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거나 생명과 안전에 관계되기 전까지는 그거에 대한 것을 경계를 거줘야 되지만 그 나머지들은 아이가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다시 영재의 또 다른 특징의 하나는 뭐냐면요, 비동시성입니다. 비동시성이라는 건 뭐냐면 한 번에 나오지 않는다는 뜻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책을 엄청 읽어서 지적 능력이 엄청 뛰어날 수 있지만 정서 능력은 제 나이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 능력은 더 떨어져요. 그래서 한 아이의 영혼에 여러 능력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걸 만일 부모가 이 비동시성을 이해하지 못해서 넌 책을 그렇게 많이 읽는 애가 왜 말은 그렇게 애기처럼 하냐 이렇게 야단치면 영재들이 죽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회가 제가 보기엔 영재 키우기는 너무 어려운 사회예요. 왜요? 모든 것들이 획일화되어 있어요. 그 틀 안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내 아이가 갖고 있는 그 위대한 힘을 믿는다면
그 비동의성, 비순응성을 보고만 있다면, 부모가 그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서 이끌어낼 수 있다면 누구나 다 뛰어난 아이로 자라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친숙이 환경 그렇게 놓으셔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책을 안 읽는 이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안에 엄마 안에 욕심이 있으면, 여러분, 아이를 바라볼 때 이게 놀이로 가야 되는데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욕심 있는 거 금방 압니다. 욕심 있는 엄마들은 늘 아이를 감시합니다. 저놈님 책을 보고 있는가, 이 감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감시, 무의식에 있는 이 감시의 마음을 아이들은 압니다. 절대 아이들은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귀신을 속이는 게 나아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엄마의 감정의 압력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안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도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영재적인 능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요, 푸르미 엄마가 시키면 안 합니다. 절대. 뭐 설거지 좀 해, 이렇게 하면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안 시키면 잘해요. 항상 자발적으로 뭘 잘하는데 조금이라도 간섭이 들어오면 안 합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 그렇게 놀이와 재미로 가고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그리고 놀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야만 아이들은 어떤 시기로 넘어가냐면 책의 바다의 시기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책을 바다가 시기 오면은 책에 몰입에 들어가는 시기인 거죠. 이 몰입, 여러분, 이 몰입을 보장해 주셔야 돼. 이 몰입을 반대하시면 안 됩니다. 푸르미는요, 이 몰입, 책을 좋아하는 시기가 누구든지 옵니다. 몰입은 이렇게 시작돼요. 한 권 책을 읽어주면 또 한 권 읽어주면 또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몰입의 시기인지도 잘 모르고요, 푸르미가 17개월 때 몰입이 왔어요. 밤 12시에 전 출판사 사장을 하면서 제가 16개 분야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책을 400종을 만들었는데, 그때 제가 밤 12시에 매일 교정 보다가 밤 12시 들어가면 옷을 못 벗게 해요. 아빠 책, 아빠 책. 여러분, 제가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읽어줬습니다. 푸르미 엄마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새벽 6시까지 읽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잠도 못 자게 하면서 책을 읽어줘요. 여러분, 잠을 못 자게 하면 학대죠. 근데 최초의 깊은 몰입이 나온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만일 그 아이가 책에 깊은 몰입에 한번 들어가면요, 나중에 어른이 돼서 어떤 분야에 가든 간에 최고의 경지에 갈 겁니다. 그 몰입.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거 유전 아니에요? 여러분, 유전과 환경이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유전은 이미 잠재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나 유전이 발현되려면 환경이 주어져야 돼요. 여러분, 유전의 힘은 어떤 거냐면, 그 아이가 책을 좋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유전은 책을 더 좋아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근데 부모가 이걸 몰라가지고 책을 읽는 환경을 주지 않으면 유전은 책을 더 읽지 않도록 힘을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환경밖에는 주어진 게 없다는 거죠. 환경은 그 의식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그리고 정말 세계적인 인재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제가 푸르미가 30살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다 지켜봤기 때문에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푸르미란 아이,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학원도 한 번 안 다니고 과외도 한 번 안 했다 그랬습니다. 파주에 있는 금천초등학교, 문산중학교, 금천고등학교 나온 아이입니다. 그냥 외국 갔다는 아이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해요. 뭐 돈이 없어서 교육을 못 시키는가? 도서관이 얼마나 좋아요. 돈 없어도 됩니다. 과외시킬 필요는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 이거죠. 여러분, 저는요, 푸르미를 키우면서 한 달에 15만 원 정도 책 사는데 돈 썼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15만 원씩. 제가 지금까지 푸르미한테 1만 권 정도 책을 사줬습니다. 10,000권 많다고 얘기하는데 한 달에 15만 원씩 20년 아이 둘 키우면서 모아놓으면 10,000권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던 거죠. 만일 제가 그때 가난하지 않았고 삶만 망하지 않았다면 내 아이가 필요한 책에 제가 10분의 1도 못 사줬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손자들은 그 아이들이 동의하면, 제가 요새는 그렇게 이제는 돈도 벌고 그러니까 좀 마음속에서 그 아이가 뭐 책이 필요하면 제가 사주고 싶은, 애들이 동의해만 제가 사줄 수 있는 거지만, 자, 어떻든 간에 그렇게 그 아이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냥 시골에서 공교육 받으면서 마음껏 뛰는 아이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의 칸사이 대학이라는 대학을 갔습니다. 여러분, 칸사이 대학의 임상 심리 전공입니다. 일본 대학을 가려면요, 이제유라는 시험을 봐야 돼요. 이제유 시험, 일본어 1급 능력 시험.
그거 180점 만점에 180점 받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일본 대학 가가지고요 학점을 신청하는데 1년에 50학점을 신청하는 거 있죠. 유학 가서 왜 뭘 이렇게 많이 신청했냐? 물론 속마음 속에서는 뽕은 뽑아오는구나. 적어도 2배를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학점을 다 땁니다. 따는 건 둘째치고 학교 성적 장학금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일본의 무슨 시립장학금, 그러니까 정부 장학금, 성적 장학금, 시립장학금, 오히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대학원을 졸업할 때 2주 사이에 논문을 2개를 씁니다. 하나는 학술지에도 실리고, 그리고 군대 갔는데 군대 어학병이라는 시험을 봤습니다. 어학병. 그거 서울대 학생들이 한 70%고 나머지는 30%는 다 명문대학의 출신들입니다. 저는 그 아이 한국에 와서 내내 컴퓨터 게임하고 놀았습니다. 그리고 시험 보기 전에 이틀 동안 한자 몇 권 보더니만 그러고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다 그렇게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가서 군대 생활을 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이 아이가 처음으로 비교에 들어갔습니다. 그 시골에서 누구 한 번도 비교한 경험이 없는데 거기 갔더니 그 어학병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사람들이 재수하고 삼수하고 그 서울대생도 그렇게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제대할 때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물이 오를 대로 물이 올라서 더 이상 평가할 거 없다. 코로나만 아니면 지금 저 해외 나가서 박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클래스 101이라는 강연을 하면서 이렇게 그걸 해놨는데 그걸 프리미가 PD가 돼서 3일 만에 그 컴퓨터 프로그램 자기 다 프리미엄 프로 해가지고 방송해서 그거 제가 60%는 개 저작권료로 줍니다. 돈은 잘 법니다. 어떻든 간에 3일만 시간을 달라 그러더니만 그냥 편집해내더라고요. 저는 알았어요. 어린 시절에 갖고 있었던 그 책을 통해서 읽었던 그 능력을 극대화시켜주면 자신이 무엇을 하든 간에 최고의 몰입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세계적인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이 몰입뿐만 아니라 정말 굉장한 도구를 하나 갖고 있는데 한글이라는 위대한 글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한글을 교육에 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적어도 서양 아이들보다 몇 년 먼저 책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자녀들이 6개월만 먼저 남들보다 책을 먼저 읽었다면 나중에 지적 격차는 성인이 됐을 때 10년의 격차가 될 겁니다. 그만큼 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부모가 아무리 많이 책을 읽어줘도 스스로 읽을 때 받아들이는 속도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한글을 놀이와 재미로 가르치면 여러분 언제 한글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너무 놀라실지 모릅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면 한글 배웠죠? 물론 저도 초등학교 2학년이나 돼서 한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어린아이들은 말하지 못할 때 12개월 사이에서 18개월 사이가 그냥 한글을 흡수해 버립니다. 놀이와 재미로만 줄 수 있다면 그냥 한글 주세요. 여러분 강요가 아니라 학습이 아니라 놀이와 재미를 통해서 한글을 주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원리만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은 물놀이, 목욕탕 가서 물놀이 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물놀이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물총을 쏘는 건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아이에게 친숙한 문자를 크게 써서 목욕탕에다 붙여놓고 물총을 가지고 쏘잖아요. 그럼 떨어지죠. 그 아이는 부모와 재미있게 노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다 보면 한글은 다 흡수해버린 상황. 거기에는 학습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놀이와 함께 즐겼는데 글을 읽었다. 글을 읽기 시작하면 그 아이는 이미 세상에 날개를 단 겁니다. 왜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인류의 모든 지혜를 그 아이들은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것을 책을 읽어 내려갈 때 그 속도라는 것은 상상을 불허합니다. 자, 이렇게 몰입의 시간들을 줌으로써 그 아이가 최고의 경지에 갈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면 이제 독립의 시간이 옵니다. 독립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읽기 독립을 시작하는 거죠. 읽기 독립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읽기 독립, 제가 책을 읽어주라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읽어줘야 될까요? 부모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라면 늙어 죽을 때까지 읽어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가 아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책을 읽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따뜻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아이들이 책을 읽다 보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엄마 내가 읽을래.
내가 읽을 거야 이런 얘기하죠. 그런 내가 읽을다 그런데도 엄마 너무 느려 내가 읽을 거야. 그런데도 부모가 계속 책을 읽어준다면 그건 아이의 경계를 넘는 거예요. 언제까지 책을 읽어주는 게 딱 좋으냐면 아이가 내가 읽는다는 표현을 했을 때,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은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어린 시절에는 굉장히 많은 책을 읽어줌으로써 부모가 그 언어를 줘야 되지만 그 아이가 스스로 읽으면 부모는 뒤로 빠져가면서 그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준다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이해하셨죠? 블록을 쌓을 때도요, 맨 처음에는 이렇게 옮기는 거야 저렇게 옮기는 거야 이렇게 해주면서 보여주지만 아이가 이제 스스로 하기 시작하면 부모가 난 못해 잘 못하는데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면서 그 아이의 힘을 길러주는 게 교육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근접 발달기라는 개념이에요. 자, 여러분 빠져셔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 빠지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이 주어져야 되냐면 보세요. 여러분이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는데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아이가 글을 알아야만 이제 읽기 독립을 시킬 수 있는데 글을 알 때 엄마가 이래요. 너 한 줄 읽고 나 한 줄 읽자 그러면은요. 어떤 엄마는 한 줄을 책을 읽으면서 한 줄을 되게 빨리 읽어버려요. 그럼 아이들은 좌절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엄마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특히 5, 6살 이럴 때는요. 전능한 자가 우세하면서 뭐든지 이기려고 그러는 시기거든요. 어머님이 현명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이 왜 이렇게 침침하나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한 줄을 떠듬떠듬 읽는 겁니다. 떠듬떠듬. 그럼 옆에서 아이가 지켜보니까 아무리 봐도 내가 더 잘 읽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엄마 내가 읽을래요. 내가 읽을래요. 그 아이가 내가 읽는다고 들어오면 끌어오르는 긍정과 칭찬을 통해서 이끌어내는 거. 여러분 저는요 제가 정말 잘한 게 뭐냐면 아이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제가 아주 영재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제가 친구들 이렇게 오잖아요. 친척들 오면 추석 때 오면 배치를 제가 다 시킵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최푸른 박사님을 제가 모십니다. 박사님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최푸른 박사님이 읽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제가 했던 역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박수 치세요. 제가 얼마나 박수를 많이 쳐놨는지 그렇게 시켜놨는지 여러분 친척들 3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친척들이 모이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니네 정말 박수 많이 쳤다. 이 얘기를 지금도 해요. 이끌어낸다는 뜻입니다. 푸르미가 군대 가기 전에 강연을 했습니다. 한 70명 모여서 박사들 모인 앞에서 강연을 했는데 어떤 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강연을 잘하십니까? 그렇게 어떻게 강연을 잘했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푸르미가 하는 말이 저는 3살부터 강연을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3살부터 강연한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부부가요 항상 푸르미가 뭘 배우면 박사님 우리한테 강연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가 강연하면 뭘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렇게 박수치고 칭찬해줬던.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푸르미의 안에 언어적인 능력은 탁월한 게 있습니다. 정말 제가 봐도 이렇게 KBS 아나운서 톤으로 말을 해야 될지 아니면 라디오 톤으로 얘기할지를 정확하게 구별합니다. 그래서 아나운서 톤, 라디오 톤으로 얘기하면 라디오 톤으로 얘기하고 이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많은 걸 들었고 그리고 칭찬과 인정을 통해서 이끌어냈기 때문에 그거에 관한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독립하는 과정에서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도요. 이 책 영어를 유일하게 원어민처럼 구사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어린 시절에 아주 쉬운 책들 한 줄, 두 줄짜리 책 있죠. 그런 책들 많이 읽어주면 그것이 쌓여서 원어민처럼 구사합니다. 여러분 이 독립의 시기는 레벨을 높이는 시간이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낮은 수준을 가지고 다져야 됩니다. 한 줄짜리 두 줄짜리 책을 가지고 그 아이가 자신감을 갖게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거예요. 푸르미 엄마가 이때 아주 한 줄짜리 두 줄짜리 책 아깝잖아요. 그거에 한번 보고 버릴 책들 그거를 500권도 넘게 사줬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통해서 아이는 다지면서 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느 집에 갔더니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 아이는 원어민도 부러워하는 영어를 구사해요. 원어민들이 공룡이라는 영어를 얘기하면 이 아이들은요 그거는 원어민이 공룡 티라노사우루스 이렇게 그 구체적인 걸 얘기해 주는 거야 영어로. 그래서 오히려 원어민들이 영어로 대답할 때 이 아이를 만나면 어떤지 아세요? 좀 이 아이하고 좀 놀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와, 근데 제가 여러분 그 집에 가서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집이 조그만 집인데요. 대개 푸르미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벽에 책이 다 있는데요. 거긴 책이 있는 게 아니야. 벽에 있는 게 아니라 조그만 방 안에 면적이 책이야. 옆에 이렇게 걸어가는 통로 옆에가 다 책으로 쌓여 있는 거야. 그거 영어 그림책 정말 좋은 책들 그게 한 1만 권 정도 되는 거예요. 아, 제가 보고 놀란 거예요. 이야. 맞다.
저런 환경에서만 주어질 수 있다면 굳이 뭐 영어 학원 다니고 뭐 그럴 필요 뭐가 있겠어요. 원어민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런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단행본주의자도 아니고 전집주의자도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단행본만 가지고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신의 위치에서 통제하는 부모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은요, 한 발 조금 내려가서 그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를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뭘 좋아하는지를 이끌어내는 게 교육인데, 어머님이 그 아이를 끌고 가면서 통제를 한단 말이에요. 두려우니까. 예. 여러분, 저는 푸르미를 키울 때 백과사전만 5종이 있었습니다. 자연관찰, 전집만 10줄이 있었습니다. 다 사주란 얘기 아닙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연관찰을 중요시했냐면, 애가 자연을 좋아하잖아요. 거기 분류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출판사가 다르면 아이들은 이설과 정설을 구별합니다. 저는 항상 책을 보고 난 다음에, 책을 봤잖아요. 여러분, 책보다 먼저 체험이 중요한 겁니다. 자연에 나가서 무슨 곤충을 봤다면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본 곤충이 뭘까? 책을 와서 이게 체험과 책이 넘나들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푸르미 교육 안에는 자연이 무대입니다. 푸르미는 어린 시절에 강가의 모래밭에서 뛰놀며 자란 아이지, 그 아이가 무슨 학원하고 가야 되니 그런 아이는 아니라는 게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백과사전이 굉장히 어린 시절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를 감지할 수 있어요. 자연관찰 전집 중에 10권 중에 우주를 내 아이가 좋아한다. 그러면 우주는 한 것밖에 없죠. 그러면 저는 다시 단행본을 끌어모아서 항상 뭐를 만들어주냐면 종가횡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부모가 다 골라서 그거 네가 이거 읽어라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교육이 되게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내면의 힘에 의해서 스스로 가기 때문에 쉬워진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그 독립하는 과정에 조심할 거 몇 가지만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을 읽을 때요, 소리내서 읽도록 강요하지 마세요. 예, 소리내서 읽도록 강요하면 잘못된 말더듬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냥 눈으로 읽는 것이 모든 교육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소리내서 읽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놔두면, 소리내서 읽으려면 운동의 영역이 작동하면서 눈으로 보는 감각의 영역이 동시에 작동해야 되니까 혼동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책을 읽으면서요, 아이가 어느 순간에 보면요, 책을 굉장히 빨리 봅니다. 갑자기 그냥 페이지를 이렇게 넘겨.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저거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나 모르고 보나 이렇게 의심하죠. 여러분, 이 아이가 이 책을 잡을 때 70%를 이해하지 못하면 애초에 책을 잡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계속 반복해서 읽는 이유는 책을 이해하니까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확인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그런데 어머님은 어때요? 마음이 불안하니까요, 항상 묻게 돼 있어요. 주인공이 빨간 옷 입었냐, 파란 옷 입었냐? 그럼 그 아이 입에서 딱 한마디밖에 안 나옵니다. 몰라.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나 모른다 그러면 부모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잖아요. 예. 자, 세 번째, 책을 읽을 때 조심할 게 있습니다. 책이라는 건 항상 계단처럼 가요. 한 번에 속도가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 아이가 책을 쭉 읽다 어느 순간에 멈춰서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쌓이고 난 다음에 한 번에 점핑을 탁 하고 똑 점핑하고 툭툭 점핑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아이가 책을 굉장히 빨리 읽기 시작했고 덤벙덤벙 읽어도 그거 안 읽는 거야 이렇게 야단하고 지적하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질문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왜 확인하셨어요? 왜 질문하시고 왜 확인하셨어요? 여러분, 질문하는 거 그렇다고 뭐 대화 나누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거 확인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애들과 대화 나누면서 이 아이가 아는지는 없는지 금방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그 아이를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내가 내 자신을 못 믿어서 질문하셨어요? 내가 내 아이를 못 믿어서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믿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합니다. 깊이 들어가면요, 낳아준 엄마도 못 믿는데 내가 누구를 믿겠어요? 제가요, 배려 깊은 사랑을 먼저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 주어져야만 자기 자신의 시 비춰지는 게, 만약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넌 하찮고 찌질하고 쓸모없다 이렇게 비춰줬다면 나는 하찮고 쓸모없고 찌질하다를 믿고 있습니다. 무의식간에. 그러면 일상생활 안에서 항상 하찮고 쓸모없고 찌질한 것이 창조됩니다. 근데 만일 부모님이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서, 여러분, 사랑의 속성 안에 그대로 비춰줬다면 사랑은 고귀하고 장엄하고 그 빛입니다. 그대로 비춰줬다면 자신을 뭐라고 믿겠어요?
나는 고귀하고 나는 장엄하며 나는 사랑의 빛이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려면 내 믿음이 그 의식에 이르러야만 된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만 요청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육 돈이 들어가는 교육 아닙니다. 이 교육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실 거예요? 나눠 주실 거예요? 어떤 분이요, 진짜 나눴습니다. 신우이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괜히 신우이한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신우이 자식이 자기 자식보다 더 잘 컸대. 괜히 얘기해서. 그 마음에 비교가 있어요. 여러분, 사회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이 비교의 마음 아니겠어요? 내 아이가 잘 되기 원한다면 다른 아이도 잘 돼야 돼요. 그래야 내 아이의 친구가 되고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냐 이거죠. 그 말 한마디 좀 하고 싶어서 제가 5시간 반을 운전해서 왔습니다. 내 아이만 잘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이를 한번 잘 키워보자. 그 모든 것들은 다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24년 동안 해놨기 때문에 자,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이를 행복한 영재로 만들 수 있는 아주 유익한 강연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예. 네, 아주 귀한 시간 내주신 소장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숨 좀 돌리셔야겠어요. 아주 열정적으로 강연을 해주셔서 네, 물도 한 잔 드시고.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소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지금부터는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저희가 실은요 강연 중에 돌발 퀴즈를 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댓글로 정답을 받았는데요. 소장님 함께 풀어볼까요? 네, 화면을 좀 봐주시고. 예.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배려 깊은 사랑의 4가지 기준은 눈빛, 경청, 땡땡, 네. 놀이와 스킨십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땡땡에 들어갈 2글자. 저는 잘 들어서 합니다. 공감이죠. 공감입니다. 네네. 공감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공감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 공감. 네. 이 방송을 듣는 아빠분들이 계신다면 몸으로 열심히 때우지 마시고요. 그냥 아내 감정에 공감만 해주세요. 그러면 사랑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번째 문제입니다. 영재의 2가지 특징은 땡땡땡땡 그리고 비순응성. 비동시성입니다. 그렇죠. 동시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 이거를 몰라서요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요. 뭐 지적 능력이 엄청 뛰어난 아이들이요 가서 물어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너 수학 뭐 아니? 영어로 한번 얘기해봐. 엄마가 영어로 물어보면 영어로 대답해요. 지적 능력은 엄청나게 뛰어난데 애기처럼 행동하거든요. 그거를 모르면 이 영재 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문제입니다. 아이의 책 발달 단계는 친숙기, 그리고 땡땡땡땡, 그리고 바다의 시기, 끝으로 독립 시기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땡땡땡땡에 들어갈 4글자는 정답은 노는 시기입니다. 네, 노는 시기입니다. 놀이와 재미로만 가시면 됩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 참여를 해주셨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정답 맞추신 분들 저희가 잘 확인해서 선물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강연 중에 질문도 몇 가지 좀 받아봤거든요. 선생님께서 좀 속 시원하게 풀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갈게요. 아이가 자꾸 울어요. 부모로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마녀마녀님께서 물어보셨대요. 이분은 좀 우셔야 돼요 본인이. 왜냐면은 내가 어린 시절에 울지 못한 게 있었거든요. 저도요 어린 시절에 13개월 때 엄마가 그때 사실 이런 말씀 방송에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외도를 하셔가지고 절 놔두고 엄마가 친정집에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13개월에 놔두고 16개월에 왔는데 그때 제가 꼴방에서 무릎으로 기고 있는 거 있죠. 울지 못해서 방송하면서 사람들이 울면 되게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예의 바르게 휴지 줬거든요. 사실 그건 어떤 뜻이냐면 당신 울지 마세요. 나 불편합니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지금 제가 사실은 이제는 휴지 안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엄마 안에 있는 것들이 울지 못한 게 있으면 아이가 건들게 돼 있어요. 네. 예, 좀 안전한 곳에서 충분히 좀 물어내면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째 질문도 가볼게요. 지킬박스 하이드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아이가 책 읽기를 싫어해서 억지로라도 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읽고 나면 책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반복해서 읽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새로운 책을 많이 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양한 책을 많이 읽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하나라도 깊이
이해하게끔 하는 게 좋을까요? 예, 그거는 하셨어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 아이 속성상 깊이 읽은 아이가 많이 읽습니다. 아, 네, 네, 네.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엔 이 두 번째 질문에서는요, 아이한테 책 읽기를 시키지 마시고요, 엄마만 하시면 됩니다. 네. 네, 반복도 엄마만 반복하시면 되는데 아이한테 반복시키니까 아이가 나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이 자기 주도성이 좀 죽어요. 네, 네. 부모 먼저 해라. 예, 지금 엄마 마음에 두려운 점이 있는 거예요. 예. 네, 세 번째 질문이에요. 네. 배고파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동생이 6살이에요. 예. 동생의 고집으로 누나 8살이 늘 양보하는 편이다 보니 첫째 아이가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셨어요. 아, 이 엄마는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엄격했던 분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엄격한 부모 밑에 자라면 세상을 흑백으로만 봅니다. 뭐냐면 좋은 거와 나쁜 거. 무슨 뜻이냐면 첫째 아이한테 양보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아이한테 사랑을 주니까 첫째 아이한테 사랑을 못 줘요. 그래서 네. 이 사람을 사랑해 주면 이 사람을 못 해주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 양분돼서 그렇거든요. 무시간에. 이 안에 사실 억압받으면서 큰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 두려움을 풀어내주면은 아이 첫째를 봤을 때 이 둘째가 예쁘잖아요. 그럼 둘째를 봤을 때 눈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 둘째 안에 반짝반짝한 걸 옮겨서 첫째를 보시면 돼. 네. 그럼 뭐냐면 사랑으로 보고 둘째도 사랑으로 보고 첫째도 사랑으로 보면 두 아이는 싸우지 않아요. 아, 지금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 거야, 뭐라 할 거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무의식의 믿음에 관한 문제거든요. 네. 예, 아마 엄격한 부모 계셨을 겁니다. 많이 계셨다면 바로 얘기 나올 거예요. 예. 그래요. 예.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하루 문장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예. 푸르미 독서 교육법으로 유명하신데 독서 교육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 여러분 제가 지금 독서 교육하는 걸 30분 안에 얘기했습니다. 제가 네. 푸르미 엄마하고 저하고 총 7권의 책을 썼어요. 그게 지금까지 다 베스트셀러였고 거기에 몰입 독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네. 그 굉장히 깊게 들어갔는데요. 오늘 제가 지금 독서에 관한 부분들 아주 쉽게 표현했습니다. 책에 관한 부분이 환경이 되게끔 하고 놀이가 되게끔 하고 네네. 그리고 그 아이가 깊이 가려할 때 허용하고 그리고 스스로 읽게끔 글을 빨리 가르쳐서 할 수 있게끔만 해주면 누구나 다 책을 좋아하는데 중요한 건 부모가 책을 좋아하는 아이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불안하지가 않은데 엄마 마음이 불안하면 제가 보기엔 학교 공부가 너무 불안해. 예. 그래서 학교 공부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독서 교육으로 초등학교까지는 잘 가다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받아쓰기 20점 받아오면 그냥 난리 나거든요. 여러분 푸르미 교육을 한 아이들이 힘을 발휘할 때는 고등학교 2학년 정도가 돼야만 힘을 발휘해요. 요새 젊은 엄마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제 강연을 듣는데 그 언니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이를 잘 키운 거 보고 따라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예. 우리 소장님께서 쓰신 책을 좀 참고하시면 아주 큰 도움이 예. 되겠고요. 일곱 우리 권의 부모님들, 책이, 예. 네네, 인내가 좀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윤정아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입니다. 책은 참 좋아하는데 좀 두꺼운 책으로 넘어가는 게 힘이 들어요. 아, 네. 그럴 거예요. 예. 왜냐면은 이 아이는 제가 보기엔 뭐 주시면 되냐면 만화책 주시면 될 거예요. 아, 네. 왜냐면 낮은 부분이 다져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지지 않고 자꾸만 높은 부분으로 옮겨준 거거든요. 저는 초록이라는 둘째 아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정말 잘생긴 아들이거든요. 네. 키는 1m 80입니다. 근데 저는 첫째 푸르미한테만 책을 사주는 줄 알았지 둘째한테 사줄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초록이를 위해서 만화책만 1000권이 넘게 사줬습니다. 네. 초록이는 만화책만 보고 큰 아이입니다. 예. 근데 그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되니까 전교 1등을 해오더라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질문이 있나요? 네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빨리빨리 아우, 얘기했네. 예. 네, 참여 감사합니다. 자, 쨍리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아이와 같이 책을 보고 있는데 글자를 잘 읽을 수 있도록 혼자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계기, 분위기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하셨습니다. 이거는요 아이가 뭐라도 하나 시도하잖아요. 이렇게 길 갖고 가면서 있잖아요. 글자 하나 스스로 읽잖아요. 그럼 그거 올라가야 돼요. 칭찬과 격려 올라가면서 어떻게 네가 그렇게 저걸 그렇게 잘 읽냐 이렇게 박수치고 그래서 자기가 여러분 이 말이 참 아이가 뭔가를 이뤄냈을 때 네가 스스로 일어나서 너무 기쁘지. 그걸 지켜보는 부모도 너무 기쁘다. 이 말을 해줘야 돼. 이 말을 안 해주면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와 칭찬을 통해서 스스로 읽을 수 있게끔 해주고 아주 좋아하는 쉬운 책들을 좀 사주셔야 돼. 네. 그래서 거기에 빠질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줘야 됩니다. 자, 자, 다음 질문입니다. DK맘께서 보내주셨어요. 어릴 적 아이의 상처 지점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거 하셨는데. 굉장히 쉬워요. 분노 일지를 써보면 알아요.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분노가 오르는 지점이 아주 명확한 지점이 있어요. 아이가 징징대면은
분노가 올라온다. 네. 아니면 애가 공부를 못하면 분노가 올라온다. 아이가 밥을 안 먹으면 분노가 올라온다 있잖아요. 그 분노가 올라오는 지점은 감정이 억압된 지점이거든요. 네. 그 지점이 상처의 지점이에요. 다음 질문입니다. 파나메라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아이들이 밥 먹으면서 유튜브나 TV를 꼭 보려고 해요. 이거는 저희 조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얘는 다중으로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정보를 다중으로 처리한다고요. 밥도 먹으면서 눈도 보고. 그건 여자들이 잘하죠. 전화도 받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멀티죠, 그죠? 멀티. 인간이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7가지입니다. 그래서 책을 동시에 7권을 동시에 볼 수 있어요. 저 많이 봤습니다. 푸르미도 항상 머릿속에 7개의 방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게 진짜 멀티인 이유가 동시에 7가지 처리해서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 아이는 그냥 먹으면서 보도록 놔주세요. 아, 그렇게 끝인가요? 예, 그렇다면 밥 잘 먹어요. 무슨 네네. 상관 있습니까? 이게 아이의 생명과 안전에 관계됩니까? 아. 남한테 피해를 끼칩니까? 아, 지금 그 아이는 다중으로 처리하면서 배움에 대한 즐거움을 즐기고 있는데 엄마 기준을 그렇게 좁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네. 나중에 사람 많은데 예의 갖추는 데서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 배려 받은 만큼 배려하는 거니까 문제될 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요. 일단 소장님 믿고 따라가 보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분은 어린 시절에 밥 먹으면서 야단 맞은 분이야. 아, 너 딴짓 한다고. 네네. 예, 그 부모가 그걸 몰랐기 때문에 다중으로 처리하는 능력을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상처가 있는 분입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양주연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저희 집은 7살, 5살, 4살인데 예. 제가 똑같이 사랑을 못 놔주는 것 같아서 늘 네. 속상해요. 자꾸 큰애를 나무라게 되는데 훈육 방법 알고 싶습니다. 훈육하지 마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훈육 자체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보기엔 지금 이분은 어린 시절에 외로웠던 분이야. 외로워서 지금 아이들이 지금 3명인데 글 자체를 보니까 부모님이 이 4가지를 중에서 몇 가지나 받았는지 모르겠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받은 게 없으니까 아이가 버거워. 네, 아이를 공감해주고 사랑해주고 경청하고 들어주면 애들 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훈육할 이유가 없다라는 게 네. 사랑받은 아이들은 오히려 부모를 배려합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 하실 게 훈육에 가는 걸 내려놓고 오히려 사랑을 통해서 높은 자존을 갖게 하세요. 네. 그 자존이 행동을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아마 서로 좋아해 느끼면서 잘 클 겁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릴리신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어렸을 때는 같이 책을 참 많이 읽었었는데 크면서 TV나 스마트 기기들에 관심이 많아지니까 책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하면 책 읽는 재미를 다시 찾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저기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도 몰입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엄마가 걱정하는 거는 중독을 걱정하는데 중독이라는 거는 상처 받을 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중독으로 가는 게 없어요. 제가 중국에 13년 전에 도서관 하나 만들어줬는데 그 아이가 순수하게 12년 만에 작년에 대학을 갔는데 최고의 명문 대학을 그렇게 많이 간 적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 아이들은 4개 언어는 자유로운데 6개 언어까지는 구사를 못해. 왜냐하면 유튜브라는 게 없으니까 그게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푸르미 교육을 하는 애들은 유튜브가 있으니까 6개 언어를 구사하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엄마의 관계가 정서적으로 좋으면 유튜브나 스마트폰도 최고의 경제 갈 수 있거든요. 네. 얼마나 좋아요. 저 야단도 안 치고 잘 가르쳐주는 선생인데. 아니 저 유튜브 틀어놓으면 다 외국인들이 영어 가르쳐주잖아요. 그죠? 앞으로 이 시대를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뭐냐면 안에 정서를 안정되게끔 해줘라. 배려 깊은 사랑을 줘라. 네. 그러면 자기 힘으로 가기 때문에 막아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네, 지금 이외에도 질문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아쉽지만 여기서 좀 끝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장님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또 부모님들 궁금증도 이렇게 속 시원하게 풀어주셨는데 끝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렇게 초빙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 비대면으로 하는 거 몰랐는데 이런 거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제가 중국에 강연 한번 하면은 중국에서도 몇천 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서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오늘 그거 알았고요. 예, 그리고 오늘 재밌었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이 강연하는 것 자체도 즐거웠습니다. 예, 기분 네. 좋은 시간이었어요. 예. 네, 최일수 소장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2020 대구 새생명축제 온라인 프로그램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참여 이벤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